자, 이번 강에 대해서는 이번 강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강에서 고대사회 편 끝냈습니다. 고려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중세사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후삼국이 나오겠고, 후삼국이 나오는 배경, 신라마르 상황이 잠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신라마르 상황은 신라하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라 시대 구분에서 이야기했던 상대, 중대, 하대. 누구의 시대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시대 구분했던 내용입니다. 중대와 하대는 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대 설명을 잠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신라하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라하대를 시작했던 것은 어느 왕부터 시작하냐면 해공왕 다음에 선덕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공왕은 중대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공왕 때 나왔던 게 대공은 아니나 김지정은 아니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대 때는 신라 마르 상황으로 신라를 유지하고 있던 대표인 신분제도, 그 신분제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골품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골품제도가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왕위 쟁탈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왕위 쟁탈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뇌물계 진골이 중심이겠지만 무열계 진골도 왕위 쟁탈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무열계 진골로서 참여했던 세력은 김원창은 안과 김범문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난이 실패하면서 무열계 진골은 육두품으로 강등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왕위 쟁탈에 참여하면서 자신은 왕이 안 됐지만 왕으로 올려준 장보고도 있었다. 장보고는 사료에서 이름이 궁복으로 나오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 왕위 쟁탈전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강화하겠습니까? 약화하겠습니까? 당연히 약화되겠죠. 중앙이 싸움하니까 지방까지 간섭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약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치체제가 꽤나 문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치체제 문란은 과도한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과도한 세금으로 신라 하대 때 밀란이 두 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붉은 바지였던 적고적 무리와 하나 더 원종과 애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원종, 애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대를 묻는 문제가 중심이지만 원종, 애노난이 나왔던 왕은 진성 여왕이라 그랬고, 이 무렵에 채치원이 개혁운동을 했던 시무십조를 건의한다든가, 위용과 대구화상이 3대목이란 향가집을 마련하는 것도 진성 여왕이라 그랬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수치대의 문란을 통해서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 밀란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호족이 된다 그랬고, 이 호족이 이합집산하면서 우리나라는 후삼국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후삼국으로 넘어가는데 지도는 그리지 않고 위치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경상도 지방에 어느 나라가 있다? 신라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신라가 있는데 왕권은 경주 정도 미치는 거고, 신라란 국가는 경상남북도를 어느 정도 포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후백제의 견훤이 건국하고 있어요. 견훤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라에서 이쪽 지방을 관리하도록 파견됐던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진 세력이라기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견훤은 후백제를 건립하는데 연도는 90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견훤이 후백제를 건립할 때 세력의 기반의 이야기라면 군인 세력과 호족 세력을 기반화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충청도 지방과 전라도 지방을 지배하는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 과정에 후고구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사람은 우리가 궁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예는 몇 년에 건립했냐면 901년에 건립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후고구려라든가 후백제라는 것은
결론은 백제를 계승한 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예란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왕위쟁탈전에서 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세달사라고 이야기하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됐다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로 처음에 누구의 부하로 들어가냐면 기원의 부하로 들어가요. 죽주지방의 호족입니다. 근데 기원이 이 궁예를 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서 부곤지방의 양기르 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길은 궁예를 우대하고 있었고 군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 송악의 호족이었던 해상 세력이었던 왕건 집안을 복속시키고 나중에 궁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악 지방에서 국가를 건립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후고구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국가가 나올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등장하고 있었다? 발해가 있는데 발해의 말기 형태 정도가 등장하고 있었고 중국은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5대, 화북지방의 5대와 강남지방의 10국으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후삼국시대 때 처음에 주도권을 점했던 세력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후고구려 궁예가 주도권을 점합니다. 궁예는 나름대로 호족들이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서 영토를 확장하도록 인정해주고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 세력을 키워가는 게 왕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은 정치를 좀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자신이 미륵을 자처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난맥상이 등장하겠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식도 어느 정도 탄압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었고 왕건이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왕건을 감옥에 넣는 결과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난맥상이 등장하고 있었고 이러는 과정에 궁예는 누구한테 쫓겨납니까? 신하들한테 쫓겨나요. 그 과정에 왕건은 신하의 추대를 받으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왕으로 올라가서 고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가 인자 고려로 넘어가고 있었다. 고려가 등장한 게 91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려가 나오기 전에 어떤 게 요 두 나라는 굉장히 이 나라를 싫어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려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 꽤나 우호적인 정책을 하겠고 후백제에서 굉장히 반대 부정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친신라 정책을 하겠고 후백제를 견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처음에 주도권은 후고구려였을 때는 후고구려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후고구려 궁예를 쫓겨나게 됐던 왕건이 쫓겨났다고 합시다. 왕건이 주도권을 잡을다고 이야기를 할 때 궁예를 따르는 무리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고구려가 왕건 세력과 궁예를 따른 세로 나눠지는데 왕건이 등장하다 보니까 궁예에 따른 세력은 고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겁니다. 그 결과 궁예의 주도권이었던 것이 나중에 고려 왕건이 나올 때 후백제 주도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고려 왕건은 어디와 교류하냐면 여기 5대와 교류하고 신라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고려도 고구려 계승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계승국이었던 발해하고도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데 비해서 후백제는 중국의 5대와 교류합니다. 그리고 발해와 10국과 교류하는 과정, 5대가 아니라 10국이 되겠죠. 교류하는 과정에 이 5대와 발해의 사이에 있었던 국가로 거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거란과 우호적 관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란족이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발해가 나중에 국가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국가로 바뀌냐면 정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발해가 멸망하다 보니까 일부 세력이 어디로 내려온다?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발해 왕자 대광현을 포섭하는 것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되겠고, 그러면 발해를 멸망했던 거란족에 대해서 같은 고구려 계승을 갖고 있던 고려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적대감을 갖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뒤에 가면은 왕건의 정책에서 거란을 적대감을 보였던 것이 만부교 사건을 뒤에 왕건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 나라가 등장할 때 여기에 주도권이 나왔어요. 근데 자, 고려 왕건이 궁예로 부하로 있을 때 어디 지방을 점령한 적이 있느냐? 후백제는 충청도 전라도 지방을 지배하는 과정에 왕건이 궁예의 부하로 있을 때 전라남도 나주 지방까지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후백제가 약화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왕건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세력을 보도록 합시다. 이 후백제는 어느 세력이 벌어졌다? 견훤이었던 군진 세력과 호족이라 그랬어요. 궁예는 초적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적이라는 것은 풀초자에다가 도둑이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밀란자 무리 집단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겠고, 여기 쪽에 고려는 왕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왕건은 자, 예성강의 해상 세력입니다. 해상 세력과 사원 세력도 연합을 하고 호족 세력도 연합을 한 세력입니다. 이러면서 고려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고려가 처음에 나올 때 주도권은 누가 잡는다? 여기가 잡는다. 그 주도권을 잡는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 927년 전투입니다. 자, 그럼 고려왕과 관계되면서 궁예로 부하로 있을 때 나주 지방을 점령한 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914년. 고려 건국 전이에요. 그런다. 이 고려가 등장하고 나서 자, 927년 상황입니다. 후백제 견훤이가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고려는 누구와 호적이었다? 신라 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백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신라는 누구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냐면 고려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건은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순겸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927년에 어디 전투가 나오냐면 공산 전투가 나와요. 이 공산이 대구 팔공산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 전투에서 고려가 져요. 그리고 신순겸이 여기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공산 전투를 다른 말로 어느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천 전투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주도권이 고려다, 후백제다? 후백제란 이야기예요. 그 뒤로 930년 전투가 나옵니다. 고창 전투라든가 안동 전투예요. 또는 병산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창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경상북도 안동에서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는 누가 승리하느냐? 고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삼국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다? 고려가 잡는 배경이 등장해요. 그런 무렵에 이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은 아들과 권력 싸움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이 견훤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견훤이 김제금산사에 감금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김제금산에 감금됐다가 고려 왕건한테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보니까 왕건은 견훤한테 상부라는 칭호를 줍니다. 아버지 칭호예요. 이 부자가 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견훤이가 열로 들어갈 때 백제의 대표인 호족 한 명이 넘어가요. 대표인 한 명. 이게 박영규가 넘어갑니다. 박영규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견훤을 우대했다는 이야기는 후백제에서 견훤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에 기부한다?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계기점이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936년에 여기와 여기가 싸움하는 전투가 나와요.
이 싸움하는 전투를 1, 2천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다른 말로 선산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전투에서 누가 승리한다? 여기 고려가 승리해요. 근데 936년에 이기가 멸망을 하지만 여기에 신라 마지막이던 경순왕이 고려 왕건한테 나라를 줘버린 것은 몇 년이다? 935년이에요. 그러면 936년에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면서 왕건은 무엇을 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인자 통일까지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통일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결과는 뭐겠습니까? 인자 고려 왕건은 업적이 나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왕건은 업적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교재 05번 중세사의 성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중세사의 성립이라는 것은 고려시대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로운 지배계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때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람은 호족입니다. 그러면 호족은 중앙세력에서 지방세력이었어요. 지방세력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고려는 고대국가 신라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유교 정치를 중시되고 있다. 고려는 통치념을 유교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채숙로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세 번째 자 동그라미 기억이 하다 보니까 혈족적 관념과 총조적 태세에서 벗어나서 문화의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문화 성격이 뚜렷했으며 유불문화가 공존한다. 이때 유교는 정치의 도로서 불교는 수신의 도로서 두 개가 공존하겠고 기록에 의한 출판문화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중세 개념이에요. 이 중세 개념은 고대국가 개념과 좀 다르다. 이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인자 왕들의 업적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려 왕들의 업적은 자 잠깐 고려를 건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에요. 나중에 태조 왕건 이야기하겠지만 태조 왕건을 계승했던 사람 두 번째 왕으로 해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 정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정종을 옆으로 썼던 이유가 이분과 이분은 형제가 아니고 이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쓴 거고 그 뒤로 내려간 게 누구였느냐? 광종입니다. 광종도 형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경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성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책에 따라서 이 뒤로 넘어가면서 문종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혹시나 그 뒤에 왕들이 나오는 것은 뒤에 이제 세부적 정치 파트에 나오는 것들을 써먹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제일로 중요한 분은 누구다? 광종입니다. 이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광종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다? 성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는 분이 누가 있다? 이 태조 왕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지 거의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은 어느 정도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될 게 태조 왕건의 업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로 1번에 가다 보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게 태조 왕건인데 왕건한테 부과된 과제가 뭐냐? 그러면 잠깐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고려 왕건, 태조 왕건은 지가 호족을 깨면서 왕에 올라온 게 아니라 호족이 왕건을 왕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호족을 깰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호족을 어떻게 포섭할 거냐, 이게 부과된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 골품 제도가 신라대에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고 고려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든다. 지배체를 만들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신라 하대에 나오면서 후삼국이 나오는 배경이 세금제도 문란이에요. 그러면 세금제도 문란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세계 방법 부과된 과제인데 이 부과된 과제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고려는 500년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민생 안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민생 안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그러면 민들의 생활 안정한다는 제일 먼저 나올 게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민생 안정책으로 세금을 인하하는데 얼마로 인하냐? 10분의 1세로 인하를 합니다. 10분의 1로 인하라고 또 하나 호족들이 과도하게 수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치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나오게 되는 게 흑창이 나오게 됩니다. 흑창이라는 것은 고구려 진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가급적 전쟁을 회피한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민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안정에 기여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가로 이해 가다 보니까 무슨 정책이 나온다? 북진정책이 나와요. 근데 이 북진정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려는 어느 나라 개성국? 고구려 개성국이다 보니까 고구려 영토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진정책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를 중시한다? 평양, 서경을 중시한다. 고구려 마지막의 도읍제의 결론절이요. 이 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진정책을 하겠고 북진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고구려 개성국 누구? 발해가 있었죠. 발해를 멸망한 민족이 거란이라겠냐. 근데 발해를 멸망한 민족으로 시험 문제 여진족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과감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북진정책을 해서 거란에 대한 적대감을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사건 무슨 사건? 만부교. 이것은 거란족이 사절단이 오고 낙타를 갖고 오는데 사절단은 섬에 유배를 보내버리고요. 낙타는 만부교라는 것에 묶어가지고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단 문제가 나오겠다.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원래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던 것이 좀 올라갑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좀 확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발해 이민을 포섭한다. 이야기 된 거잖아요. 세 번째 정책으로 이제 고려 왕건에게 제일 중요한 정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이에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떤 경우 있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호족 통합 정책은 무지하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꽤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호족들과 결혼한다. 호족의 딸과 결혼한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도 꽤 많아요. 근데 이 정략 결혼 나름대로 문제점도 도출하게 됩니다. 왜 그냥? 예를 들어 이 태조 왕건이 호족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호족은 이 딸보다 좀 더 위에 있을 건데 호족 입장에서 태조 왕건은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는 호족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딸과 왕건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은 부인이 많고 자식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호족의 입장에서 이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게 좀 더 낫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해종 때 이 호족이 난을 일으키는 게 왕규의 난이 등장해요. 내 외손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 그래서 태조 왕건 때는 왕권의 안정에 기여했지만
왕건이 죽고 나서는 왕권의 동요에 기여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호족의 세력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관직부가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족의 세력이 컸을 때는 중앙 귀족에 임명을 해요. 근데 호족의 세력이 적었을 때는 지방 세력으로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호족들한테 어느 관직을 주냐면 호장이나 부호장의 관직을 그대로 주면서 지방의 지배권 인정해 줍니다.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어느 제도가 등장한다? 기인 제도가 등장한다든가 사신관 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는 호족을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대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는 견제로 거의 제한한다. 견제로 제한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겠고 가로 5번에 가다 보니까 숭불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조 왕건은 불교를 숭상하는 숭불정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 태조 왕건은 후대 왕이 지켜야 될 도리로 쓴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후뇨 10조가 있어요. 그럼 이에 반대로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기록했던 게 정계나 개백요서가 있는데 후뇨 10조에서 불교를 장려할 걸 요구하면서 연등회나 팔관회를 중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교 장려 정책은 민심을 수습을 통해서 왕실의 안정을 도모할 입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로 중요하고 참고로 나오는 게 뭐였다? 북진 정책이 참고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태조 왕건이 죽었습니다. 근데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도리로 기록했던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후뇨 10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후뇨 10조에서 왕위 계승은 큰아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왕위 계승을 못할 때에는 작은아들도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을 뒀어요.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이 죽을 때 가장 큰아들이 혜종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죽으면서 혜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호족의 딸들과 결했던 태조 왕건은 이 자식들이 꽤 있는데 이 자식들이 거의 다 호족의 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의 세력 기반은 어떻게 될 거냐. 자식이 몇 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력 기반은 공통분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세력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혜종은 외할아버지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은 누구를 보필 세력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러면 박수리를 보필 세력으로 만들어줘요. 혹시나 형제들한테 두드러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이때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었던 왕규가 내 외손자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혜종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객을 보내요. 근데 자객이 죽어버리고요. 2번째는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근데 혜종이 호통을 치니까 왕규가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야사인데 그러면 이때 왕규는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왕규가 도망을 가고 나서 혜종은 당연히 왕규를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왕규를 깰 만한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혜종이 병사를 합니다. 죽어버려요. 근데 혜종은 그 다음에 왕이 정종인데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요.
그냥 지가 죽어버리니까 형제들 간에 이 아저씨가 왕위에 올라옵니다. 힘으로 올라온다. 올라오고 나서 누구를 깨느냐? 여기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깼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이것을 못 깼는데 이분은 여기를 깼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어느 정도 군사적 기반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군사적 기반이 자, 태조 왕건이 북진을 하기 위해서 서경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때 서경에다 파견한 지 사촌 동생이 있어요. 왕식염이 이분의 지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외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조부의 근거를 갖습니다. 충주 지방의 대호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부인집이 있습니다. 부인집은 잠깐 견훤이가 왕건에 기부를 할 때 따라갔던 후백제 대표적인 호족 중에 하나가 박영규라고 그랬어요. 그 부인 집안의 세력을 근거로 하면서 이거를 깰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왕권도 안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근거지 왕식염이 어디에 있었던 세력이다? 서경이에요.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려고까지 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거란족 침략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광군사를 조직을 합니다. 근데 이 대목은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한 대목인데 설명은 들어갑니다만 앞뒤가 좀 여기서 설명하기 좀 난감한 대목이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정종은 거란족 침략에 대비해서 30만 군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종이 거란족 침략을 대비한다는 여유, 마음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없어요. 왜 없느냐? 형제간에 지금 권력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거란족 침략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내 군대를 키우겠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이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고려한다. 이러지만 이분은 죽습니다. 이분은 죽고 이분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이분한테 물려줘요. 동생한테 물려줍니다. 잠깐 다시. 이분과 이분은 형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를 A라고 보는데 보면 이 두 분의 어머니는 비로소 완전히 어머니까지 같은 형제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광종이 왕위에 올라온다. 그런데 우리 광종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왜 가장 중요하다? 왕권 안정을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광종업적으로 왕권 강화 업적을 꼭 머릿속에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잠깐 광종을 옆에 쓰기 위해서 태조 왕건의 업적을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의 업적은 왕권 강화예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거 대상, 왕권의 위협적 세력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깨면서 왕권을 강화한다? 호족이라든가 외척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면서 왕권 강화 정책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왕권 강화 정책으로 대변인으로 나온 게 3개입니다. 그 3개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는 좀 무시하고 노비앙금법, 과거제도, 공복제도 이 3개가 대변적인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나머지도 있겠지만 3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의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 했냐?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하면 노비앙금법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위에 도움글이 나와 있네요. 자, 도움글을 보면 광종의 제위기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자, 1기, 2기, 3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려 왕건의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2기 때 나오는 거예요. 2기 때입니다. 자, 1기기, 3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1기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느냐? 지금 왕권과 가정체 2기니까 1기 때는 왕권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호족과 타협하면서 왕의 권한을 좀 키워가는 시대고 2기 때는 호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된 시대고 3기는 호족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시대예요. 100의 제거는 아니지만 거의 제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기 공부한다. 2기밖에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진로침에 나온 게 노비안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비안건법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사회혼란계를 통해서 농민을 뭐로 만든 것? 노비로 만든 것은 뭐로 풀어준다? 다시 농민으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노비가 누구의 것이다? 호족의 거예요. 그러면 노비는 재산이죠. 호족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한다. 그리고 농민이 되면 국가한테 세금을 내죠.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국가 의무도 져야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호족 권한 약화,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노비안건법.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과거제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거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주에서 사절단이 와요. 고려 광종은 후주하고도 교류했고 나중에 송과도 수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주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설문휴라는 사절단이 옵니다. 이 사절단을 따라왔던 게 누구다? 쌍기입니다. 여기 과거제도에서 혹시나 사료가 나올 때 쌍기가 나오는 사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려광종이다. 쌍기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오는데 이 쌍기가 와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고려광종이 쌍기도 여기 앉아서 살아라 그럽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살아요. 그러면서 고려광종 왕권 강화 정책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제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교 능력에 따라서 뭐를 선발하는 제도?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교육기관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겠죠. 그리고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충과효조. 왕한테 충성하는 문관을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로 본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과거제도가 등장하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리를 등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세력과 신세력의 세대 교체도 가능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공복제도가 나옵니다. 공복제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옷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옷 색깔은 직급에 따라 달리한다는 이야기는 관등이 마련됐다 안 됐다?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공복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등을 마련하고 공복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공복의 그 색깔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 자단비 녹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구분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제 공복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백제 공복제도는 자비청이에요. 우리가 통일신라 골품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공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때는 자비청황이에요. 그리고 고려광종 때 공복제도는 자단비록이다. 굉장히 골짜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것의 공복제도 색깔을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왔다. 그러니까 대처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칭제 건원이라 그랬어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다. 근데 그 연호에 신경 쓰시는 게 광덕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풍이라고 돼 있죠. 연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고려 광종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광덕이나 준풍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광덕이나 준풍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개경을 뭐라고 하고 황도라고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개경은 황도입니다. 서경을 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 말도 나오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민생안정 재정확고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생안정 재정확고책 먼저 제2보가 나와요. 서민들의 구호사업, 서민 구제사업이 되겠고 주현공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말은 뭐냐? 주현공부법이라는 것은 주와 현에서 공납과 부역을 받아들인 법이에요. 그러면 공납과 부역이라는 건 결론은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 안정에도 기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송과 수교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과 처음으로 수교했던 게 고려광종이다. 그러면 제가 고려광종 이업적을 이렇게 쫙 끌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몇 개다? 이 세 개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고려광종의 업적은 나중에 성종 때 최승로가 나와요. 이 최승로의 비판 대상도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종의 시험 문제를 이거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승로의 건의안을 가지고서 광종 업적을 거꾸로 묻는 문제도 나온다. 결론은 광종 문제가 되겠지만. 자, 이러면서 이 광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경종이 나오네요. 광종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경종 때는 무슨 정책을 한다? 반동 정책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문을 잠깐 봅시다. 반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긴 도는데 움직이는데 어디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뭐로 가고 있는데 왕권 강화로 가고 있고 호족이나 외척의 제거적 결론절이요. 근데 이 경종은 제거는 됐지만 지방에서 거의 유배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잠깐 다시 봐. 여기서는 호족을 거의 다 패요. 제거를 하는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유배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종은 유배가 있던 사람을 재등용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등용하다 보니까 제거된 사람이 등용되는 거죠. 그래서 반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종업적은 그냥 시정전식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종업적이 나오는데 성종업적은 다음 강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자, 수업했던 것에 중요한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앞으로 가면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그냥 잊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뒤에 왕들업적을 태조부터 이번 강의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경종까지를 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다? 광종이고 성종 때도 중요하지만 다음 강으로 넘긴다고 하면 이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태조왕건은 참고로 봐달라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에서 성종의 업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